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뒤 하나이의 아버지가 될 30대 가장입니다. 제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은 원정 도박을 마치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거지꼴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늘어져 자고 있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잡는 장면입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술에 찌들어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셨죠. 이런 집에서 정상적인 가정교육이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케어조차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제 부모는 간혹 제 존재를 까먹을 정도로 제게 무신경했거든요. 4살, 5살 정도가 돼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놀림을 넘어서서 제게 돌을 던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의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짱돌을 던졌죠. 이유는 제게서 냄새가 난다는 건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몸에서 난다는 악취는 제가 살던 집에서 항상 나던 냄새였거든요. 어머니가 먹다 남긴 음식물이 그대로 굳어서 집안에 방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를 정도로 더러웠고 물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수도가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게 문제인 걸 몰랐습니다. 특히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데 이 냄새를 없앨 방법도 몰라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씻어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도박을 하다 돌아온 아버지가 떠나기 전보다 수십 배는 더러워진 집을 보면서 코를 막고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말하고 나서야 저는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냄새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고 그제야 집은 치워야 하는 거고 몸은 씻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아버지가 왔으니 도움을 받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아버지는 이날 이후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를 두고 떠난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커서 보니 행방불명인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애정은 없었지만 돈이 떨어지거나 빚 때문에 쫓길 때면 항상 집에 오셨거든요. 아버지가 도박을 끊었을 리는 없고 어디선가 객사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9살이 됐을 때 한창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밖에서 돌아다니는 저를 이상하게 여긴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학교라는 것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선생님들마저 저를 피하고 미워하는데요. 그래도 지옥 같은 집에서 피난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하고 집을 치워야 하고 공병을 팔아다 어머니의 술을 사야 했거든요. 어머니의 술이 모자라면 폐지라도 주워서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집이 참 싫었죠. 술을 사오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는 어머니의 협박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몸이 커지기 시작하자 제 존재가 드디어 거슬리기 시작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손을 올리셨어요. 거지 같은 게 술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한다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죠. 왜 대체 살아있는 거냐며 명줄도 길다고 절 신기하게 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방치하며 키웠는데 대체 어떻게 안 죽고 살아있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애정 하나 못 받고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없었죠.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는 누가 보살피나라는 걱정과 죄책감도 없었기에 저는 12살의 나이로 집을 나왔습니다. 칼을 제게 들이대는 어머니를 품을 자신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12살의 저는요.
역시 어머니는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간 걸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나마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집을 하루씩 전전하며 지내거나 경찰서 한편에서 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집에 보내려던 경찰들도 제 사정을 듣고는 그럼 밖에서만 자지 말라며 경찰서 한편에 자리를 내어주더군요. 그러다 자주 보던 경찰관 한 분이 이건 아니라며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살아있으니 그런 데는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저도 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고아원 생활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저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도 자식은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버티기를 4년. 1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던 저는 한 줌의 제가 된 어머니를 뿌려드리고 온 날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전체가 시끄러질 정도로 오열을 했어요.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라는 것이 실감났거든요. 저는 내심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보기 싫어도 부모는 부모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애들을 보면 저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어머니가 비겁하게도 저만 남겨두고 떠난 날, 저는 어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인간을 향한 불신이 되었죠. 그렇게 17살이 된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조금씩 모아주신 돈을 가지고 나와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살았죠.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죠. 20살을 앞둔 12월 31일의 밤, 저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비로소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오색 빛깔로 빛나는 세상을 등지고 몸 하나 뉘일 수 있는 저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었어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늘어났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꼴의 성인이라고 인건비도 제값을 쳐줘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을 옮기기로 했죠. 그런데 방 크기 조금 넓어지는 것뿐인데 월세가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보증금을 낼 정도로 모아둔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코딱지만한 작은 방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체념하던 찰나 괜찮은 집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게 집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나 식당들이 문을 열기 전에 매일 아침 문을 열어주고 모두가 돌아가면 건물 문을 잠가줄 일을 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그렇게 해주면 방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가다를 하러 나가기 전에 문을 열고 자기 전에 닫으면 될 일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아주머니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는 대신 방세를 조금 깎아준다고만 해도 여기서 산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텐데 이런 기회를 바보같이 날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아주머니가 자꾸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뭐 좀 먹었냐면서 자꾸만 다가오고 1층에 있는 아주머니 식당으로 저를 불러서 뭘 자꾸 먹이려고 했어요. 본인 아들이나 잘 먹이시면 되지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서 아주머니를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에게 이유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저는 아주머니의 행동이 영 미심쩍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집주인이고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부르면 가볍게 목인사만 하고 후다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찼어요. 저런 싹퉁바가지 없는 놈이 뭐가 예쁘다고 집도 내어주고 밥도 해주냐고
아주머니를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죠.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니기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 건물 문 열고 닫는 사람 안 필요하잖아. 그냥 평소처럼 박 사장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문 열고 닫으면 되는 일인데 저놈 저거 자존심 지켜준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여? 아무리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저런 놈이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있어. 데리고 있길.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방세 대신 제가 하던 일은 아주머니가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제값을 받고 방을 내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일할 거리를 준 이유는 제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문득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새하얘져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날부터 아주머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주머니를 바라보던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아주머니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욕심 많은 어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게 특별히 욕심을 부려서 저를 못살게 굴어서? 아니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이유도 없이 아주머니를 비롯한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미워하고 싶어 했던 거였죠. 내가 먼저 미워해야 저 사람들이 저를 미워해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살아왔던 제가 제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걸렸네요. 혼란스러운 감정이 여전히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때 하필 일이 터졌습니다. 일을 하러 나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비가 오면 노가다도 멈추게 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고 그런 일은 보통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지라 저는 비가 오면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운이 좋게도 비가 오는데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웬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으니 너가 양보하라면서 생떼를 쓰더라고요. 인력사무소 소장도 그만하라고 말리는데 그만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필 기분이 최악이었던지라 저도 지지 않고 나는 당장 오늘 먹을 라면도 없더라며 아저씨와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커졌고 저는 아저씨에게 한 대 맞기까지 했죠. 저도 한 대 쥐어박아 줬더라면 속이 좀 시원했을 테지만 인력사무소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안 좋은 쪽으로 눈도장이 찍힐 게 뻔하기 때문에 참을 인을 마음속에 수십 개씩 새기면서 참았어요. 거기에 더 있다가는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말하며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안 그랬어도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상황까지 생기니 기분이 꿀꿀해져서 바람이나 좀 쐬며 걸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길로 흘러 들어왔는데 동네 구석진 곳에 방치된 폐건물 구석에서 10대로 보이는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 녀석들 저기서 담배라도 피나 보다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둥글게 서 있는 녀석들 사이로 교복 입은 한 녀석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벌써부터 안 좋은 거나 배워서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리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던지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 하는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형! 형! 이라고 몇 번이나 그 녀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저였죠. 거기는 인적 드문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려는데 뭔가 목소리가 익숙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녀석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집주인 아주머니의 외동아들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집주인 아들이고 뭐고 무시했을 텐데 하필 아주머니의 이유 없는 호의를 알게 되었던 터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아원에 나온 후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떼거지로 맞기도 하고 살아보겠다며 죽기 살기로 싸워본 적도 있어요. 잃을 것 없는 놈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보신 적 있나요? 개싸움도 그런 개싸움이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전히 잃을 게 없는 놈이었기 때문에 저 녀석을 괴롭히는 놈들을 두들겨 패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머니에게 생긴 부채감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녀석들은 쪽수만 믿고 저를 무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꽁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들 성민이는 그런 저를 우러러 보고 있었고요. 뭘 봐, 이딴 게 멋있기라도 해. 네 형, 진짜 짱 세네요. 맨날 방에만 있길래 음침한 약골인 줄로만 알았는데. 방금 전까지 맞고 있던 놈이 맞는 건지 해맑기만 한 녀석을 보니 아주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다른 애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냐? 왜요? 너 말하는 거 싸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듣지?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으면 마음의 소리 좀 숨겨라. 그지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내가 음침한 놈인 건 맞는데 약골은 아니거든. 이 사건 이후 성민이는 저를 줄기차게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귀찮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 나랑 게임방 갈래요? 형, 제가 용돈 받은 걸로 사온 건데 이거 좀 같이 먹어요. 형, 엄마가 형 데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데 얼른 가요. 아들이고 엄마고 대체 왜 이렇게 밥에 집착하는 건지, 아니 밥을 먹이는 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건지 정말 귀찮았어요. 성민이는 밖에서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숨기는 연습을 좀 했는지 함께 다니는 친구들도 몇 생겼는데 그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제게 형형하며 뛰어오더라고요. 노가다를 하고 온몸에 먼지와 흙이 묻어있는데도 말이죠. 친구들에게 쪽팔리지도 않는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말이죠. 이게 하루 이틀 한 달이 반복되니 귀찮다라는 마음이 점점 변해 얘 대체 뭐지? 라는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까이에서 관찰한 성민이는 굉장히 15살 사춘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수했고 그 순수함은 아주머니를 닮아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남을 돕는 걸 잘하셨고 남을 돕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곁에는 꼭 못난 사람들이 붙기 마련이잖아요. 아주머니에게서 단물만 쏙 빼먹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주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도와준 것도 아냐. 선의는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 나는 그걸 믿어. 저는 근문자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이 말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저처럼 말이죠. 아주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변화했습니다. 사람을 무작정 미워했는데 아주머니와 성민이를 보다 보니 세상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분명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와 성민이 두 가족에게 스며들었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성민이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전에 성민이를 괴롭혔던 녀석들이 성민이에게 보복을 한 거죠. 정확히 따지자면 제가 성민이를 구해줬을 때 성민이를 구타하던 녀석들은 성민이의 한 학년 선배들이었습니다. 성민이와 같은 학년이면서 실질적으로 성민이를 못살게 굴던 놈들이 자기들 선배에게 성민이를 손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10대밖에 안 된 애들이 어디서 이런 못된 것들만 배우는지 그놈들이 성민이를 괴롭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웃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게 한 행동만 봐도 알 수 있듯 성민이는 자기를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도 웃는 낯으로 웃을 수 있는 아이였어요. 또 자존감이 강해서 아무리 찍어 누르려고 해도 눌리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놈들 입장에서 이런 성민이의 모습은 자존심 상했겠죠. 겁을 주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려야 하는데 성민이는 웃는 낯으로 항상 그놈들을 대했으니까요. 혹시 선배가 손을 대면 기가 좀 죽을까 싶어 선배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 화가 났나 봅니다. 그 녀석들에게 흠씬 두드려 맞고 돌아온 성민이의 얼굴에는 늘 머물러 있었던 웃음이 없었고 성민이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피와 흙이 뒤엉킨 성민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울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헷가닥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격분해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예전에 성민이가 맡고 있던 그곳에 자기들끼리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너네가 성민이를 팬 게 맞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태우고 있는 교복 재킷이 성민이의 것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놈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로 잡혀갔죠. 선배라는 놈들과 싸웠을 때는 경찰서 갈 일이 없었어요. 그 양아치들은 쪽팔리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들은 아주 당당하게 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자기들을 팼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주머니와 성민이가 제게 그놈들을 혼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뛰쳐나간 거였으니까요. 혹시 성민이 얘기를 하면 혹시나 불똥이 튈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제 몸 구석구석을 살피셨어요. 정확한 상황을 전달받은 경찰은 저와 아주머니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남이죠 뭐. 가족처럼 지낸다 하더라도 남은 남이니까요. 경찰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했습니다. 저놈들이 경찰서에 한두 번 들락날락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남이지 않습니까? 친형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정상 참작을 해볼 텐데 남이다 보니 그것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애들끼리 싸움도 아니고 성인이 애들을 일방적으로 두드려 팬 건데 합의하시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별 생각 안 났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억울함을 풀 것부터 생각했겠지만 저는 교도소 한 번쯤 다녀오는 게 뭔 대수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큰 목소리로 죄가 없는데 무슨 벌을 받아요? 변호사 선임할게요. 하면 되죠?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합의가 최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너무 애쓰시지 말라 했습니다. 아줌마가 저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교도소 가면 오히려 좋죠. 거기서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나름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아주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등짝을 팍팍 후리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기가 동네 슈퍼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해? 그러면서 통장을 열어보시더라고요. 합의금으로 쓸만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시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됐다니까요. 막말로 저는 가족도 없잖아요. 제가 교도소 들어가 봤자 걱정하거나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은요. 그 돈 왜 모은 건데요? 아줌마 아들 잘 키우려고 모은 돈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 쓰세요. 남한테 쓰지 마시고. 내가 교도소 가는 건 큰일 아니지만
성민이의 대학 등록금을 나 같은 놈한테 쓰는 건 큰일이니까. 순간 급하게 통장을 열어보시던 아주머니의 손이 멈추더니 아주머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순간 욱했던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보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가 남이니? 왜? 아니, 난 맞잖아요. 내 아들을 2번이나 구해준 사람이 남이야? 응?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말을 해?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됐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교도소 간다고 슬퍼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다녀올게요. 그리고 내 인생에 교도소 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도 있었어요. 그날이 오고야 만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머니의 매서운 손이 제 등으로 날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등짝을 후려치면서 화를 내셨어요. 합의금이 600이야. 그 600 아끼겠다고 교도소를 가겠다고? 너 고작 20대인데 20대 일부를 교도소에서 썩는 게 아깝지도 않아? 네 젊음이 고작 600만 원으로 환산될 가치야? 아주머니에게 맞은 등짝도 아팠지만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는 제 젊음을 누릴 생각도 없었고 제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됐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였으니까요.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으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닥만 보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고 인생이 암흑 같아도 언젠가는 빛이 들더라. 나는 너가 젊은 날의 가치를 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가족이 없는 게 말이 되니? 또 생각하니까 속상하네. 너가 우리 성민이 구해줬을 때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었어. 내가 너한테 먹인 밥이 몇 끼인데 아직도 우리가 식구가 아닌 게 말이 돼? 이 말을 듣고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평생을 걸쳐 처음 받은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울다 성민이 침대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합의금을 내셨어요. 그래도 부모들이 영 막 나가는 사람들은 아닌지라 600만 원 전부를 받지는 않고 병원비와 약간의 합의금만 받고 마무리됐죠. 총 380만 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왜 이리 커 보이는지 저는 저를 위해 그 돈을 아끼지 않은 아주머니에게 크게 감동했고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인간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합의금 문제가 해결된 후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주머니의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매 끼니를 챙겨주셨는데 식비가 해결되니 돈 나갈 곳이 많지 않아 일을 줄여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었고 라면이 주식이었던 식습관이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니 몸도 건강해지더라고요. 또 성민이 녀석이 자기도 강해지고 싶다며 운동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탓에 매일 저녁 식사 이후에는 성민이와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하는 운동치고는 뜀박질 정도와 산에 있는 운동기구 몇 개를 쓰는 게 전부였지만 이것만으로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체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었어요. 이후에는 일용직 노동도 조금씩 줄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주머니의 소개로 우유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우유 배달 일은 당시에 제게 딱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우유를 배달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밥을 먹을 시간이었고 밥을 먹으면 바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중학교 공부도 제대로 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머리가 다 굳어버리기 전에 공부를 시작해서 습득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바라본 적 없었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그냥 내 개인적인 만족이지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생겼을 뿐인데 대우가 달라지고 저를 써주는 곳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머리를 쓰는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몸을 쓰는 아르바이트인데도 고졸자를 우선으로 뽑는 걸 보고 진작에 검정고시를 치를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교외에 있는 숙식 제공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용직 막일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 돌아가는 걸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났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저씨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아주머니의 건물에서 나와 공장으로 간 이유는 저에게도 꿈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우선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했고, 대학에 가기 전까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도 있어야 했죠. 교재비를 포함해 수능 강의도 들어야 했으니까요.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숙식 제공 가능한 공장에 들어간 거였어요. 언제까지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죄송스럽고 시내와 단절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공부에 집중하기 딱 좋았거든요. 또 젊은 녀석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기특하다며 사장님과 함께 지내는 아저씨들 모두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밥 챙겨 먹으라며 맛있는 것도 가져다 주시고, 사장님은 참고서를 살 때 쓰라며 보너스까지 턱턱 주셨죠. 한창 공부에 집중하던 때라 한 달 동안 아주머니를 뵙지 못하다가 무려 한 달 만에 아주머니를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차갑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며 집안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분명히 있어야 하는 아주머니와 성민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1층에 있는 아주머니의 가게도 문을 닫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던 참이었는데, 집도 난장판인 걸 보니 무슨 사달이나도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달려나가서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미용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미용실 사장님은 하던 일도 멈춘 채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아이고, 이제야 왔네. 박 사장 만났어? 못 만났지?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정도로 부산을 떠시는 건지 걱정됐습니다. 아이고, 너도 못 봤으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일주일 전에 빚쟁이들이 쳐들어와서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 후로 코빼기도 안 보이네.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양반이 대체 어딜 간 거야? 빚쟁이라니. 빚쟁이라는 말을 듣는데 순간 뇌가 멈춘 것 같더라고요. 아줌마한테 빚이 있다고요? 아주머니의 가게가 있던 곳은 아주머니의 건물이었고 상권이 나쁘지 않아서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분도 아니었죠. 그런 분에게 빚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설마 보증이라도 선 거예요? 제가 도출해낼 수 있는 최악의 가설은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다 해줘도 보증은 안 서줬어. 자식 있는데 보증 서면 자식 인생 망치는 거라면서. 그래서 가족들이랑도 영 끄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러자 미용실 사장님은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사실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박 사장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미용실 사장님을 보자 사장님은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기를 당한 건지는 모르겠다는 말만 뒤로 한 채 아주머니의 집으로 가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잔부터 시작해서 아주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돌아가신 사장님의 사진마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서 다른 건 다 못 챙겨도 이건 챙겨갈 거라고 하시던 분이 말이죠. 혹시 다친 건 아닐까, 그놈들에게 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공부고 일이고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다시 나타난 건 이틀 뒤였습니다. 월요일에 근무를 마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미용실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는 곧장 아주머니에게로 달려갔어요. 아주머니는 깨끗하게 치워진 집을 보고 많이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사기를 당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왜 사기를 당했는지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어머니는 매우 편찮으셨습니다. 10년 동안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최근에는 급속도로 악화되셨는데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특히 애틋한 사이였는데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아주머니를 키우며 별의별 일을 다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연으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도 많았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어머니는 그건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남편과 일찍 사별한 건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셨어요. 딸은 엄마의 사주를 담는다는데 이런 사주를 물려줬으니 너무 죄스럽다면서 말이죠. 이 정도로 두 모녀는 서로에게 아주 애틋했습니다. 두 분은 친구 같으면서도 자매 같은 사이로 서로가 서로만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머니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정신적인 기둥이었죠.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무너지고 말겠죠. 아주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완치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는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 도사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한 박사를 만나서 병을 치료받았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신통한 물을 마시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아주머니는 그래서는 안 됐지만 그 박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이 사라는 대로 물과 관련된 물품들을 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탓에 조금씩 돈을 내다 보니 수중에 돈이 떨어졌다고 했죠. 그 사기꾼들은 자기들 앞으로 아주머니의 빚을 만들어 두었고 아주머니는 꼼짝없이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주머니를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머니를 향한 아주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봐왔던 저로서는 아주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비겁한 사기꾼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건물 한 채뿐이었어요.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아주머니는 어릴 적 돌아가신 그리운 아버지에게 받은 작은 과수원 땅까지도 파셔야 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남긴 재산이었거든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결국 아주머니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대부분의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 평생 의지하던 존재까지 잃어버린 아주머니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시던 분이 그토록 힘들어 하시니 아주머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비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죠. 저는 넋을 놓은 아주머니와 어린 성민이 곁에서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아주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았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전 재산을 조의금으로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1,000만 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공부하면서 쓰기 위해 모아둔 돈들이었죠. 사실 주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생고생해서 모은 돈이기도 하고 당장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주저함도 잠시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저는 장례식이 끝난 뒤 아주머니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통장에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집어넣으라며 화를 내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에 통장을 쥐어드리며 이 돈을 꼭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 돈을 받냐며 거절하셨죠. 저는 아주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이라면서요. 집안이 힘든데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 정도도 못해요? 지금까지 아줌마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1,000만 원도 부족해요. 저에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 저는 아내도 자식도 없지만 아줌마한테는 성민이가 있잖아요. 아주머니는 통장을 손에 꼭 쥔 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꼭 갚을게. 정말 고맙다. 고마워.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합의금으로 아주머니에게 빚진 게 있잖아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7년이 지나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대학에 입학했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아주머니는 사기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 제게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없던 놈이 밥을 먹자며 전화를 했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게다가 성민이가 저를 부른 곳은 아주 비싼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나 되는 유명한 식당인데 갓 대학 졸업한 녀석이 무슨 돈으로 여기를 예약한 건지 철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쓴 게 기특하다 생각하며 예약되어 있던 룸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더군요.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한번 열어보렴. 무심결에 서류 봉투를 열어본 저는 의아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아주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주려고 한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아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입을 연 건 한참 뒤였습니다. 이걸 저한테 왜요? 제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주신 서류가 아주머니의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걸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죠.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에도 빚이 좀 껴있었는데 이번에 다 청산을 했어. 깨끗한 건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으렴.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냐니까요. 성민이도 아니고. 그러자 아주머니는 성민이도 아니고 뭐. 너도 내 아들이잖니. 아들한테 내 건물 주는 게 뭐 어때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년 전에 너가 그랬잖니. 너도 내 자식 아니냐고.
가족이 생기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고 가진 게 많아지면 가족끼리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어?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성민이보다 우선순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진 게 많아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성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형, 나 코인 대박 났어. 저는 깜짝 놀라며 성민이를 나무랐습니다. 뭐? 야, 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대박 나면 뭐해?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게 코인이야. 그러자 성민이는 안 그래도 손을 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벌만큼 벌었다면서요. 저는 벌만큼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벌었겠나. 그래도 이제 손 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 이거 봐봐. 성민이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엄청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야, 너 이거 설마 너가 본 거야? 이걸 너가 벌었다고? 이제 손 떼고 엄마랑 형이랑 여행이나 다니려고. 성민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그러니까 너가 300억을 벌었다고? 3억도 아니고 3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적혀 있었죠. 허구한 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던 녀석이 이런 반전을 가지고 나타나다니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성민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다녔어. 그게 엄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를 의지하지 못한 거지. 그런데 형이 나를 위해서 그 양아치들을 무찔러준 순간 형은 나한테 커다란 나무 같은 존재가 됐어. 형은 내가 처음으로 의지한 존재야. 비어있었던 아버지의 옆자리를 채워준 고마운 존재라고. 그러니까 형은 나에게 있어서 피를 나눈 형제와 다름이 없어. 이날 이후 제 삶은 또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적으면서 보니 아주머니를 만난 뒤에 제 인생이 2번의 큰 변화를 겪었네요. 저는 건물을 받은 뒤에 우선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시던 곳에 식당을 차렸어요. 사실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장사는 하고 싶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임대료가 해결이 되니까 안정적이더라고요. 게다가 건물 임대료도 쏠쏠하게 들어와서 가게 매출이 많이 나지 않아도 초조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건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주변에 아파트, 상가 등이 많이 생겨서 알짜배기 건물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현재 저는 4개의 분점을 냈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동산도 매입했습니다. 식당이 있는 건물 옆에 있는 건물도 제가 샀어요. 거기에는 요즘 잘 되는 렌털 스튜디오를 열 계획입니다. 아주머니는 다행히 건강하세요. 평생 일만 하면서 고생만 하고 사셨으니 이젠 좀 쉬시라며 성민이가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여행은 제가 직접 모시고 가려고 해요. 성민이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라더니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렸더라고요. 저는 성민이가 그렇게 영특한 놈인지 몰랐습니다. 불과 30대 초반인데도 촉망받는 투자자로 이름을 내고 있어요. 대학교도 겨우 들어가서 졸업도 못할 뻔한 녀석이 대체 어떻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공부머리는 따로 있는 것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게 이뤄진 가장 큰 변화제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 보니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것은 아주머니가 건물을 주시면서 해결되었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아주머니 성민이를 통해 가족애를 경험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5년이나 만난 여자친구는 단 한 번도 결혼 얘기로 독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날이 올 거라고 저를 기다려준 것이었죠. 프러포즈를 하던 날, 지금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건넨 반지를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이제 2달 되면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결혼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의 아빠가 된다니 이건 더 놀라운 일이죠. 알코올 중독 어머니와 도박 중독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온갖 괴로운 일은 다 겪으며 자란 제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제게는 더 이상 씻지 않아서 나는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고 제대로 먹지 못해 깡 말랐던 소년도 이제 없습니다. 때깔 좋은 피부에 좋은 옷 걸치고 다니는 한 건장한 남자만 남아있죠. 한때는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때 성민이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제가 1,000만 원을 꺼내 아주머니를 돕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과거라면 부정적으로 답을 내렸겠지만 지금은 다른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존재했을 것이다.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감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처럼 언젠가는 빛이 들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길에도 빛이 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